자, 이제 88쪽이에요. 88 올림픽. 자, 이제 이번에 보면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 나오는데 요거 전부 묶어 가지고 한꺼번에 얘기해 볼 테니까 차분하게 들어보세요. 근데 첫 번째 제목을 보시면 원리금 균등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균등하다는 것은 어떤 값이 일정하다 또는 동일하다 이런 걸 의미하고 있겠죠. 그 원리금이라고 하는 건 원금과 이자를 합한 값인데 따라서 얘는 문자 그대로 해석해 보면 매기, 이때 매기라고 하는 건 상환 조건에 따라서 매년일 수도 있고 매월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매기에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갚는 금액이 동일 또는 일정한 방식을 우린 뭐라고 해요? 원리금 균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첫 달에 내가 원금 이자 앞에서 100을 갚게 됐으면 마지막 달까지도 다달이 원금 이자 앞에서 100만 원씩을 갚는 방식이 바로 뭐예요? 원리금 균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봐요. 따라서 얘는 매기 상환액, 빚을 갚는 금액 자체는 같기 때문에 예컨대 차입자, 돈을 빌리고 빚을 갚는 입장에선 가만 이번 달은 얼마를 갚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다달이 맨날 100이니까. 그럼 그만큼 다른 상환 방식보다는 계산이 간편하고 이해가 용이하다. 뭐 이런 말 나올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런데 이때 비록 매기에 빚을 갚는 금액 자체는 같은 금액이겠지만, 오케이? 이 갚는 금액 중에서 원금과 이자의 비중은 다르다는 거죠. 상이하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봐요. 대출 초기에 100만 원을 갚는다고 하면 초창기이다 보니까 원금을 갚는 금액은 얼마 안 될 것이고 또 원금을 얼마 못 갚으면 잔액이 훨씬 많이 남아있거든요. 원래 이자라고 하는 건 잔액에 적용이 돼요. 빌린 돈 원금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갚지 못한 남은 잔액에 적용되는 게 이자거든요. 그럼 초기는 원금 상환액이 적으니까 잔액이 많이 남아있을 것이고 그만큼 100만 원 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원금이다, 이자다. 이자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말을 다르게 바꾸면 대출 후기에 가까워질수록 또는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그만큼 빚을 많이 갚았으니까 잔액은 적게 남아있겠죠. 그럼 100만 원 중에서 대부분은 원금을 갚는 금액이 될 것이고 이자 비중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어떤 말 나오냐면 비록 매기의 상환액은 동일한 반면 대출 초기에는 이자 비중이 높고 후기로 갈수록 원금 상환액의 비중이 커진다. 이렇게 말이 나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것도 기출문제예요. 앞뒤 바꿔버렸거든요. 매기의 원리금 상환액은 일정하나 대출 초기에는 원금 상환액의 비중이 높은 반면 대출 후기로 갈수록 이자 지불액의 비중이 커진다 그래가지고 결국 뭐다? 크게는 초기나 후기 위치를 바꿨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원금과 이자 위치를 바꿨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결국 한 끝발 차이 아닙니까? 그렇게 바꿔놔도 많은 분들이 틀려요. 일단 여기서 잠깐 끊어보고 그 다음에 원금 균등이 있잖아요. 그럼 얘도 균등자가 붙었으니까 일단 어떤 값이 동일한 값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앞에 무슨 제목이 나왔어요? 원금이에요. 그럼 얘는 매기에 원금을 갚는 금액. 자, 이자 없죠? 매기의 원금 상환액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죠. 오케이? 근데 원금 상환액은 같지만 그러나 but 이자 지불액. 그러니까 보통 이자 지불액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이자액이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이자 지불액은 매기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 봐요. 첫 달에 그러니까 매달마다 원금이 100만 원씩 갚아진다는 건 다달이 잔액이 100만 원씩 줄어든다는 말과 같거든요. 예, 근데 내가 1000을 빌려왔어요. 그럼 첫 달에 100을 갚았어요. 그럼 잔액이 900이 돼 있죠. 다음 달도 100을 갚으면 잔액이 800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원금을 갚는 금액이 같으면 잔액도 그만큼 똑같은 값만큼 줄어들게 돼요. 근데 분명 여러분들 뭐 이해하셨어요? 이자는 잔액에 적용이 된다. 그럼 잔액이 뭐 900, 800, 700, 600 이렇게 줄어드는 만큼 금리 자체가 같을지라도 이자액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원금을 갚는 금액은 매달 똑같지만 그만큼 잔액이 줄어서 이자를 갚는 금액은 다달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맞죠? 그런데 달라지는데 구체적으로 잔액이 줄어드니까 이자액은 점점 감소한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맞죠? 그러니까 얘를 합하면 비록 원금을 갚는 금액은 똑같지만 이자 갚는 금액은 달라지니까 원금이자 합한 매기의 원리금 상환액은 일정하다, 일정하지 않다. 일정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결론, 매기의 원리금 상환액은 일정하지 않아요. 근데 일정하지 않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원금은 똑같지만 이자는 점점 줄어드니까 이걸 합한 값인 원리금 상환액도 점점 줄어든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맞죠? 그럼 이게 이 원리금 상환액 자체가 점점 줄어든다. 오케이? 맞아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점점 어떤 값이 점점 줄어든다, 감소한다 라고 할 때 체감한다 그러거든요. 그럼 원금 균등 상환 방법을 다른 말로 체감 상환이라고 해도 말 됩니까? 아니 원리금 상환 점점 줄어든다며. 점점 줄어드는 게 체감이라며. 그럼 원금 균등과 체감 상환이 무슨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맞죠? 그럼 얘는 체감 상환이에요. 오케이? 근데 잠깐 이건 이제 일단 비교할 텐데 일단 제목 얘기하려고. 아니 그럼 여러분 체감의 반대가 뭘까요? 체증. 체증이 아니에요. 체증은 책이야. 체증이죠. 그럼 어때요? 어떤 값이 점점 줄어들면 체감이지만 점점 늘어나는 건 체증이죠. 그럼 체감 상환과 체증식 상환은 내용이 좀 반대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일단은 그건 놔두고 체증 좀 더 할게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별 어려움 없이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제가 어떤 조건을 한번 끄집어 볼게요. 만약에 대출 기간, 상환 기간이 똑같이 10년 만기고 또 대출 금리도 똑같이 10%다. 그리고 대출 금액도 똑같이 10억이다.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상환 방식만 다르고 나머지 대출 조건 모두 같다고 전제했을 때 일단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은 어떤 차이점이 있게 되냐면 원금 균등은요. 매기 원금을 갚는 금액이 똑같을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요. 대출기간 10년이잖아요. 그럼 대출기간 10년으로 빌린 돈 10억을 나누면요. 매년 1억씩 갚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야 원금 균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매년 해마다 1억씩 5년을 갚으면 빌린 돈 절반인 5억이 갚아지는 거 맞죠? 그럼 이런 말 가능해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대출 기간의 2분의 1 경과 시 대출 원금의 2분의 1이 상환된다. 그러니까 만기의 절반 지나면 빌린 돈 절반 갚아지는 거 아니냐. 맞죠? 그래서 2분의 1이 경과하게 되면 처음에 빌린 돈의 절반이 갚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이 나온다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요. 원리금 균등은 안 그래요. 원리금 균등은 대출 기간의 3분의 2 이상이 지나야만 비로소 빌린 돈의 절반이 갚아집니다. 오케이?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이런 상황이라서 조건이라면 우리 같으면 전부 다 내가 10년 만기로 10억 빌렸다면 지금 5년 지났으니까 5억은 갚아졌겠지 라고 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 떨어지는 건 원금 균등밖에 없다고. 오케이? 근데 이걸 구체적으로 기간 숫자를 대입해 보면요.
원금 균등은 5년이 지나면 빌린 돈 절반인 5억이 갚아지는데 원리금 균등은 6.7년인데 그건 계산을 편하게 하고자 약 7년 할게요. 그러면 약 7년은 지나야만 비로소 빌린 돈 절반인 5억이 갚아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5년이냐 7년이냐. 이게 포인트가 된다고. 오케이? 그러면 일단 저 5년 7년을 보면서 뒤로 제 말씀 들어보시자고. 그럼 같은 대출 조건에서도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을 비교하면 어느 상환 방식이 빚을 갚는 속도가 빠른 건가요? 그렇죠. 근데 빚을 갚는 속도가 빠르다는 건 초기에 빚을 갚는 부담도 크다는 얘기 아닌가요? 빨리 빚을 갚는다는 건 많은 빚을 그만큼 빨리 갚아야 된다는 뜻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차입자, 빚을 갚는 차입자 입장에선 원금 균등이 원리금 균등보다 초기에 빚 갚는 부담이 큰 거 아닌가요? 그런데 입장을 바꿔서 돈을 빌려준 대출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빌려준 돈을 빠르게 회수하는 방법이 원금 균등이죠. 원금과 원리금 균등 비교해보면 생각해봐요. 갚는 입장에서는 빠르게 빚 갚는 거고 빌려준 입장에서는 빠르게 회수하는 거고. 오케이? 그러면 차입자 입장에서 상환 속도, 빚 갚는 속도, 상환 속도는 원금 균등이 원리금 균등보다 빠르다 이 말이나 대출자 입장에서 원금 회수 속도가 원금 균등이 원리금 균등보다 빠르다는 말은 입장만 다르지 같은 말 한 거 아니냐고. 아시겠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이 돈을 누가 빌려줬대. 근데 상대방이 빨리 갚았대. 그럼 돈을 빌려준 내 입장에선 빌려준 돈을 빨리 회수할수록 그 돈 떼먹힐 위험이 커져요, 줄어들어? 줄어들죠. 오케이? 이때 그 떼먹힐 돈, 빌려준 돈을 떼먹힐 위험을 원금 회수 위험이라고 쓰거든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대출자 입장에서 원금 균등은 원리금 균등보다 원금 회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말은 똑같은 말. 그러니까 이 기간을 통해서 일단 차입자 입장에서 대출 초기에 빚을 갚는 부담은 빠른 속도로 빚을 갚는 것이 원금 균등이니까 원리금 균등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빚을 갚는 부담이 크다는 건 그만큼 초기에 빚을 갚는 금액도 많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초기에 원리금 상환액도 원금 균등이 원리금 균등보다 많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걸 입장만 바꿔서 이제 돈을 빌려주는 대출자 입장에서 본다면 본인이 빌려준 은행, 자, 하나은행이 자기가 빌려준 원금을 회수하는 속도는 당연히 원금 균등이 원리금 균등보다 빠른 거 아니? 그러면 내가 돈을 빌려준 입장에서 빌려준 돈을 빠르게 회수할 수 있게 되면 그만큼 빌려준 돈을 떼먹힐 위험은 줄어들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빌려준 돈을 떼먹힐 위험을 원금 회수 위험이라고 말한다고요. 그럼 원금 회수 위험은 원금 균등보다 원리금 균등이 더 높다, 크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말 했어요. 빠르게 빚을 갚아주는 건 돈을 빌려준 대출자 입장에선 그만큼 자기가 빌려준 돈을 떼먹힐 위험이 줄어들잖아요. 그 원리금 균등은 원금 균등보다 빚 갚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 은행 입장에서는 그만큼 빌려준 돈 떼먹힐 위험이 조금이나마 커진다고요. 아시겠죠? 이제 그런 관계. 근데 이게 기초라서 이것밖에 안 하지 기본 들어가면 저보다 한 8개 더 있어요. 근데요. 그럼 합하면 12개잖아요. 해석해보면 다 같은 말이에요. 입장만 달라요. 입장만. 이것도 벌써 보세요. 이거 전부 해석해보면 같은 말이잖아요. 입장만 다르잖아요.
근데 그 같은 말 갖고 지금 앉은 자리에서 문장 4개 만들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기에 체증까지 끼어들면, 응? 봐봐. 일단 봐봐요. 여기에 만약 이렇게 체증이 끼잖아요. 체증이.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렇게 비교하는 말도 있을 거고, 이렇게 비교하는 말도 있을 거고, 이렇게 비교하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하나 갖고 3개씩 문장 만들면 저것만 갖고 12문장 나오겠네? 오케이? 그럼 저것보다 다른 표현이 더 많거든요? 근데 나중에 경지에 오르면 전부 똑같은 말이 이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언제까지 여러분이 고비냐면 4월 달까지가 고비예요. 4월 달까지 그때까지는 경지에 오르기가 어려우니까 계속 들을 때는 알아듣겠는데 뭐 하니까 힘들어 죽겠고 막 할 거 되게 많고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요약집 5, 6월 달 딱 들어서 한 3번, 4번째 반복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안정돼요. 안정돼가지고 그거였어. 그때부터. 그러면 7월 때 문제 풀면은 그거야 이렇게 푼다고. 근데 그때까지 정말 꾸준하게 하셔야 돼. 무슨 모임 있다고 가고 100일 인간관계 파탄을 경험하지 않고는 공부가 된 게 아니에요. 특히나 요번 달은 연말연시고 모임 얼마나 많아요. 또 것도 많고 드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래 놓고 이제 최정식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근데요, 최정식이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값이 점점 늘어나는 걸 최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최정식 상환은 말 그대로 초기에는 빚을 갚는 금액이 작았다가 최증이니까 시간이 경과하면서 그 빚 갚는 금액이 점점 늘어나는 방식이 뭐다? 최증식. 오케이? 그럼 이 말을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어찌됐든 간에 처음에 빚 갚는 금액이 작으니까 예쁘게 포장하면 차입자의 초기 상환 부담을 줄여주고자 고안된 또는 등장한 방식이다. 말할 수 있어요? 그걸 좀 더 이제 맛깔나게 만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사회초년생, 젊은 계층, 신혼부부에 유리한 상환 방식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근데 걔네들 공통점,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젊은 계층의 공통점이 뭐예요? 아직 돈이 많지는 않아. 그러면 상환 능력이 부족한 차입자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고안됐다, 등장했다에 다 부합되는 표현 아닙니까? 굳이 외우지 않아도. 오케이? 물론 그 표현 중에서 신혼부부란 말은 제가 아주 싫어하는 표현 중에 하나지만 그걸 빼고라도 말이죠.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제목을 잘 보면요. 최증이잖아요. 그럼 처음을 따져요. 그럼 초기에는 빚 갚는 부담 금액이 작았겠죠. 그걸 통해서 초기 상환 부담은 가장 작은 방식이라 할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목 얘기하지. 근데 최증이죠. 그럼 점점 빚 갚는 금액이 늘겠죠. 그럼 오히려 후기에 빚 갚는 금액이 가장 많은 건 최증이라고. 그럼 이럴 수 있어요. 초기 상환 부담이 가장 작은 방식도 최증식이겠지만 후기 상환 부담이 가장 큰 방식도 최증식이라고. 그걸 못하러 외워. 제목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만큼 개론은 제목이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얘는 2가지 기억하십시오. 첫째, 최증식은요, 부의 상환이 발생합니다. 초기에. 자, 최증식은 언제요? 초기에. 무슨 상환? 부는 마이너스예요. 부의 상환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갚아도 갚는 게 아니다. 갚아도 갚는 게 아니다. 예쁘게 말하면 대출 원금, 처음에 빌려온 돈을 대출 원금 그러겠죠. 대출 원금보다 대출 잔액이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 내가 1억 빌렸는데요. 갚을 빚이 1억 2천, 1억 3천 드는 현상. 이것을 갚아도 갚는 게 아니라고 해서 부의 상환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오케이? 근데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설명하지 않습니다. 교과서 받아보고 나서 설명하겠지만 일단은 최적 나오면 일단은 뭐다?
부의 상환의 말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또 하나 조심할 것, 부의 상환은 무조건 앞에 무슨 말 붙어야 된다. 초기. 아시겠어요? 부의 상환자가 나오는데 훅이란 말이 들어가는 순간 읽지도 말아요. 무조건 틀립니다. 아시겠죠? 그런 이유는 이유에 대해서는 기본 때 해드린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최정식 상환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이게요. 처음에 빚 갚는 부담이 작았고, 그래서 빚 갚는 금액이 가장 작은 게 최정 맞죠? 그럼 돈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이놈이 가장 먹튀일 가능성이 높다고. 자, 다시 한번. 빚을 갚는 입장에서는 빚 갚는 금액이 적을수록 부담이 작은 거지만 돈을 빌려준 입장에선 저놈이 빚을 갚는 속도가 느릴수록 내가 빌려준 돈 안 갚고 튈 가능성이 높다고.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높다고요. 이해돼요? 근데요, 우리 금융론에서 대출에 따른 위험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럼 무조건 금리는 높게 설정합니다. 금리가 높아진다. 왜? 위험이 큰 만큼 이자라도 비싸게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오케이? 그럼 이런 말 가능해요? 최정식 상환 방식은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 비하여 고금리가 적용된다. 맞거든요? 그런데 그걸 꼭 저금리 그런다? 근데 다 틀려. 왠지 알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다고 만들어요, 문장을. 최정식 저당 대부 방식은 차입자의 초기 상환 부담을 줄여주고자 고안된 방식이므로. 여기에 포인트를 준 거야, 문장에. 그래서 원리금 균등이나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 비하여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이러면요, 앞에 그래, 부담을 줄이려면 금리를 낮게 해야 돼. 이러면 다 틀린다고. 그게요, 그냥 딱 보고 틀렸다 느낌 갖게끔 뭐 문장 허술하게 만들 줄 아십니까? 오히려 틀린 말인데 그 문장이 맞다고 생각하게끔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이 쉽지가 않은 거라고. 나중에 보면 아, 요거서 함정 봤구나 이게 보이는데 그 나중에 한 말은 답안지를 낸 뒤에 보이니까 이 결론이 안 좋은 거죠.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평상시에 모의고사 보실 때 모의고사 뭐 좀 어렵게 내가지고 어렵게 내면 막 수험 되는데 뭐 문제를 있다고 냈다는 동 어떤 놈이 나는 동 많이 이러시는데, 문제 어렵게 내는 그분들이 양반인 거예요. 왜? 모의고사 이렇게 평소에 내잖아요. 그럼 그분들 모의고사 40문제 내봤자 이론들 받는 게 없어. 응? 모의고사 내는 분들이. 근데 그런 분들이 학생 입장에서 어렵게 낸다는 건 지문들을 나름 성의껏 신경 써가지고 출제했다는 얘기고. 아시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누구나 만드는 쉬운 문제는 누가 못 만들어요. 그런 문제는 또 항상 접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같은 말인데도 좀 꼬아가지고 어려운 말 써가지고 내주면 그런 주제가 여러분을 위해 준 주제자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뻑하면 뭐 문제 이상했다고 말이지 주제자를 막 욕하고 말이야. 모의고사 보시고 나서 다른 게 모의고사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그래요. 오히려 그런 문제를 내는 게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성의를 보이는 거예요. 또 그랬을 때 문제가 쉽게 나오면 누구라도 그 문제를 맞출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어렵게 나오는 문제가 되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배우셔야 그 문제가 풀리지 절대 그 문제 못 풉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정식 이제 고령 보시면 되겠고, 오른쪽에 저당 유동화. 아, 나 참. 여러분의 명복을 빌게요. 금융론에서는 저당 유동화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아요. 어렵다는 뜻이죠. 그러면 저당 유동화의 의미를 설명해 볼 테니까 이거 이 써있는 읽어봤자 못 알아들어요. 보세요. 제가 하나씩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은 일반적인 대출보다 대출 기간이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그래서 뭐 흔히 뭐 하는 말로 부동산 대출은 장기 대출이다 많이 쓰죠. 기본이 한 10년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장기 대출이 이 조건 자체가요, 돈을 빌리는 차입자 입장에서는
빚을 갚는 부담이 줄어서 좋은 조건이지만 돈을 빌려주는 대출자 입장에선 한 번 돈을 빌려주고 나서 그 목돈을 전액 회수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의미가 돼요. 오케이? 오랜 시간 목돈이 묶여 있거든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자금의 고정화 현상이 발생한다 그래요. 자, 오랜 시간 목돈이 묶여 있다 이 말을 뭐라고 한다? 자금의 고정화 현상이 발생한다. 그럼 자금이 오랜 시간 또 묶여 있잖아요. 그러면 자금의 수요, 자금의 공급이란 말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나 돈 부족해요. 돈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손을 내미는 쪽을 자금의 수요라고 말합니다. 알았어. 내가 돈 빌려줄게를 자금의 공급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 돈 좀 부족합니다. 좀 돈 좀 빌려주시오 하는 사람은 많아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럼 자금의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데 이게 장기 대출로서 한 번 대출 이루어지면 오랜 기간 동안 묶여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빌려줄 돈이 남아돈다, 부족해진다. 부족해지죠. 그럼 자금의 수요는 늘어나는데 자금의 공급은 수요를 따라잡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져요. 그럼 우리 경제론 배울 때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상태를 초과 수요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그랬죠. 초과 수요란 말이 어려우시면 그냥 물건이 부족하다라고 한다 그랬죠. 근데 지금 얘는 금융론이에요. 금융론이니까 물건이 부족한 게 아니라 빌려줄 돈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자금의 초과 수요 현상이 발생한다는 말을 우리가 아는 말로 바꾸면 대출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걸 또 출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유동성 부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유동성 부족 또 자금의 초과 수요 이 말은 전부 해석해 보면 빌려줄 돈이 부족해진다.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이 대출자, 은행 입장에서 지금 대출을 해주고 싶어도 대출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면 어떤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면 보다 쉽고 빠르게 자금을 확보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된다, 안 된다? 되겠죠. 그 고민 끝에 나온 게 저당 유동화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저당이라는 말에 구체적 의미는 조금 있다가 저당 시장 구조를 파악하셔야만 알아들을 수 있을 거고 일단은 내버려 두세요. 일단은 저당이라는 것이 있다. 근데 이 저당이라는 것이 만약 10억의 가치가 있다면 저당이라는 아직은 저당의 의미가 뭔지 몰라요 지금은. 예, 근데 이 저당이라는 것이 10억의 가치가 있다면 10억의 가치가 있는 이 저당을 투자자에게 팔아 넘길 수 있다면 투자자로부터 대출기관으로 10억이라는 현금, 자금이 유입된다, 공급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 저당 유동화가 활성될 때, 저당한 걸 팔아가지고 투자자의 자금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다면 이론적으로는 무한대로 자금의 유입이 이루어지면서 대출기관 입장에선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게 되고 그 말을 쉽게 말하면 아니 은행 입장에서 빌려줄 돈이 많잖아요. 남아 돌잖아요. 그러면 금리를 높게 적용할까요? 낮게 적용할까요? 낮게 적용하겠죠. 그러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줄 수가 있겠고 낮은 금리로. 그럼 낮은 금리로 목돈을 빌릴 수가 있게 되면 그만큼 이 부동산 수요자들 입장에선 뭐 주택이라든지를 비롯한 이 부동산의 구입이나 투자가 쉬워지겠죠. 그럼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고 결과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또 좋아지게 되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바로 뭐다? 저당 유동화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문장은 좀 길게 했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어찌됐든 대출기관인 은행 입장에서 빌려줄 돈이 부족할 때 그 부족한 자금을 쉽게 확보하고자 저당이라는 것을 거래하는 이런 과정을 저당의 유동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뒤집어서 만약 은행 입장에서 돈이 부족하지 않다. 빌려줄 돈이 많이 남아있다. 라고 한다면 굳이 저당 유동화는 필요 불필요?
불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이 부족해서 필요한 게 저당 유동화예요. 그럼 돈이 부족하지 않고 남아돈다면 굳이 저당을 팔아 먹을 것까지는 없는 거예요. 저당 유동화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핵심만 정리해요. 저당 유동화는 한마디로 은행 입장에서 빌려줄 돈이 부족할 때 저당이란 걸 팔아서 부족한 자금을 확보하는 과정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아니 그런데 한 20 몇 년을 부족한 자금 확보 이랬거든. 금방 또 우리 수험생들이 외워가지고 답을 맞추더라 이거예요. 이에 격분 출제위원이 말을 바꿨어요. 저당 유동화란 저당을 새로운 신용 창조의 수단으로 삼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때 우리 수험생들 야 신용 창조는 뭐냐? 다 틀리고. 근데요 신용 창조의 뜻은 뭐 별개의 개념이겠지만 이것도 내용으로만 따진다면 부족한 자금의 확보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용 창조의 수단으로 활용한단 말이나 부족한 자금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단 말은 내용으로 따지면 같은 말이라고. 아시겠어요? 새로운 말 표현만을 써놨는데 그 표현 나오자마자 10명 중에 9명은 깨꾸당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아시겠어요? 근데 웃긴 건요. 그 말이 아닌 다른 보기가 답이었거든. 그럼 제가 그런 거잖아요. 아니 처음 듣는 말을 어떻게 아냐고. 봐봤자 모르잖아요. 아 그럼 세모해놓고 읽다 보면 다른 거 다 믿더만. 그럼 그거 찍으면 되지. 모르는 걸 계속 그 보고 있으니 그게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답은 답대로 안 나오고. 참 그러지 말라고 듣고 그래요. 근데 수험생 입장은 그래요. 그러니까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만 그 여러분의 그런 잘못된 행태와 습관이 여러분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안 돼요 그러면. 일단 모르고 나오면 빨리빨리 제껴요. 제껴. 처음 제낄 때 처음에 제끼면요 한 30개 제껴요. 점점 줄어들어서 절반 정도만 맞춰도 합격합니다. 진짜로. 됐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저당 유동화에서 저당이 뭐냐는 거예요. 이거 구조를 알려면 저당 시장 구조를 알아야 돼요. 그럼 저당 시장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1차 저당 시장과 2차 저당 시장이 나눠지는데요. 이걸 제가 쓰기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저기 뭐 집을 구입하거나 뭐 저기 또는 어떤 돈이 필요할 때 돈 부족하면 은행 찾아가지고 뭔가 신용이 됐든 뭐가 됐든 담보로 맡기고 돈 빌려 오시죠. 1차 저당 시장. 그게 1차 저당 시장. 오케이? 근데 그 간단한 말을 어떻게 말하냐면 1차 저당 시장이란 자금의 수요자인 차입자와 이 말은 뭐냐? 돈이 필요해서 돈 빌리는 돈과 자금의 공급자인 대출기관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은행으로 구성된 시장이 1차 저당 시장이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근데 그걸 이게 우리가 은행 가서 담보 맡기고 돈 빌려 오는 게 1차다 하면 되는 것을 무슨 자금의 수요자인 차입자와 자금의 공급자인 대출기관으로 구성된 시장으로서 좀 이따 설명하면 알겠지만 저당 채권이 형성된 시장이다. 이렇게 그냥 만드니까 뭐야 이건 이게. 자 그럼 일단 1차 저당 시장은요 쉽게 돈을 빌리는 사람이 차입자 맞죠? 돈 빌려주는 은행을 합해서 뭐 대출자 또는 대출 기관해도 상관없어요. 그럴 때 차입자를 편의상 곰돌이 대출자를 편의상 하나은행이라고 보자 이거예요. 그럼 이제 곰돌이가 돈이 필요해서 하나은행 찾아가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필요한 돈을 빌려온다. 그럼 이렇게 돈을 빌려준 은행, 하나은행 입장에선 돈을 빌려간 곰돌이에게 매달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권리가 형성되는 건 이해되시죠? 더불어 만약 차입자인 곰돌이가 빚을 갚다가 더 이상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은행님
제가 더 이상 배를 못 갚겠습니다. 이제 저의 배를 가르고 웅담을 꺼내 가세요. 이걸 뭐라 그래요? 채무불이행. 오케이? 그럼 채무불이행의 상황을 미리 예상해서 담보 맡은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럴 때 담보주택을 처분하여 은행의 손실을 메꿀 권리도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저당권. 오케이? 근데 나중에 민법 배우면 아시겠지만 원래 저당권은 물권이지만요. 경우에 따라서 채권의 성격 갖는 경우도 있다고 배우시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저당권은 채권이에요. 뭔가를 받을 권리예요. 아시겠죠? 그런데요. 얘네 두 개를 묶어가지고 개론해서 뭐라고 하냐면 얘네들은 주택을 저당, 담보 잡고 대출,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채권, 무엇인가를 받아낼 권리가 만들어진다는 관점에서 주택, 저당, 대출, 채권이 형성된다라고 하고요. 이게 너무 길기 때문에 저당, 채권이라고 압축해요. 그리고 이것도 길다고 할 때는 다 빼고 그냥 저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저당 유동화 그랬죠. 그 저당 유동화는 정확히 말하면 저당 채권의 유동화예요. 즉 저당 채권이라는 것을 팔아서 매각해서 대출기관 입장에서 부족한 자금을 확보하는 그 과정을 뭐라고 한다? 저당의 유동화.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는 저당 채권의 유동화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 오케이? 근데요, 잘 봐요. 예컨대 하나은행이 이제부터 중요한 거예요. 하나은행이 1억 원씩 100명에게 대출을 해 주었다면 이자고 뭐고 다 따져보기 전에 원금만 생각해도 얼마를 돌려받을 권리가 만들어집니까? 1억 원씩 100명에게 빌려주면 원금만 따지면 100억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1억 원씩 100명에게 대출해 주었다는 건 1억 원씩을 돌려받을 권리가 100개가 만들어진 셈 아닌가요? 이거를 저당 채권의 집합이란 말을 씁니다. 또는 저당풀, POOL, 저당풀 집합. 오케이? 그러면 이 저당 채권의 집합물의 값어치는 얼마다? 100억이죠.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그런데요. 저당 채권은요. 대출기관 입장에서는 100억의 돈을 돌려받을 권리이기 때문에 100억만큼의 가치가 있는 자산인 건 맞죠. 그러나 이 자체가 돈은 아니잖아요. 현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식한 말로 하면 비현금성 자산이라는 말을 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 100억의 가치가 있는 게 자산인데 돈은 아니야. 근데 나는 돈이 부족해. 어떤 생각해? 저 100억의 가치 있는 저 자산을 누군가에게 팔아먹을 수만 있다면 그 100억의 현금 대출기관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은행은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쉽고 빠르게 러시앤 캐시 쉽고 빠르게 확보할 수가 있게 되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의 혜택을 제공해 줌으로써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오케이? 그게 저당 유동화입니다. 그런데 일단 저당 유동화는 저당의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건, 저당 채권의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건 뭔가 사고 팔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아직 1차를 끊었을 때 1차 시장에서는 그 저당 채권이라는 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지 아직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니지 않냐.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이러면 가능합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1차 저당 시장은 자금의 수요자인 차입자와 자금의 공급자인 대출자로 구성된 시장으로서 저당 채권이 형성되는 시장이다. 그걸 뭘 해요? 그게 구조인데? 무엇이 중요한데? 어? 자, 그랬어요. 그럼 2차가 뭐냐? 일단 2차 시장의 구성 요소는 3가지입니다. 첫째, 요 1차 저당 시장의 대출 기관 있잖아요. 얘네들을 1차 대출 기관이라고 말해요. 1차 대출 기관. 그러면 응용을 해봅니다. 응용을. 1차 대출 기관이 있다면 2차 저당 시장의 대출 기관은 무슨 기관은 그럴까요? 이 2차 대출 기관, 제가 언제 어려운 거 물어봐요.
나중에 듣다 보면 허무할걸요? 왜? 1차 저당시장의 대출기관이 1차 대출기관입니다. 그럼 2차 저당시장의 대출기관은요? 그럼 당연히 2차 대출기관이지. 그게 뭐더라?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투자자로 구성된 시장이 몇 차? 2차. 그런데 내용 따져보기 전에 요 1차 대출기관은 쉽게 말하면 시중의 은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가볍게. 근데 얘네들은 1차 시장에 포함되죠. 근데 2차에도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1차 저당시장의 차입자는 2차에 지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2차는 1, 2, 3라. 2차 저당시장에는 차입자가 포함이 안 된다. 오케이? 됐어요? 그럼 이런 말 가능해요? 1차 저당시장의 원차입자, 원래 돈 빌려간 그놈은 2차 저당시장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 나오는 거예요, 기출문제에서. 근데 구조를 보면 안 들어가잖아. 그럼 관계가 없는 거지. 그걸 또 외워요. 아시겠어요? 근데 나중에 요령 알려드리겠지만 그냥 관계가 없다 그러면 틀려요. 직접 관계가 없다 해야 맞는 거고 그냥 관계, 직접 빼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본인이 아무런 관계 없이 틀려. 아시겠어요? 잘 봐요. 차입자, 1차 저당시장의 차입자는 2차 저당시장과 직접 관계가 없다는 말은 맞지만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틀린다고. 아시겠어요? 직접이냐 아무런이냐 그 글자 한 글자 차이로 의미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조심해 주시자고. 오케이? 근데 봐봐요. 어찌됐든 요 2차 대출기관이 우리나라의 경우 들어보셨나요?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라고 들어보셨냐고. 얘네가 우리나라에서 2차 대출기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어찌됐든 아주 간략하게 하자고. 저당 유동하는 은행 입장에서 부족한 자금 확보하는 과정인 거 맞죠? 뭘 팔아서? 저당을 팔아서. 요거. 그럼 봐봐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부족한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요 1차 대출기관을 편의상 하나은행이라고 본다면 그 하나은행이 2차 대출기관인 주택금융공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투자자에게 이 100억의 값어치가 있는 저당 채권을 팔아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곧바로 이걸 팔아먹어요. 이걸 나중에 볼 때 MPTS라고 이제 배우게 되는데 이건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러면 곧바로 팔아먹으면 투자자로부터 이 저당의 값어치인 100억만큼의 자금이 1차 대출기관으로 공급된다고 말할 수 있겠죠. 오케이. 두 번째 방법은요. 역시 100억의 가치가 있는 저당 채권을 하나은행이 주택금융공사에 팔아요. 그럼 이것을 매입한 주택금융공사는 원래의 저당 채권을 바탕으로 새로운 증권과 채권을 발행하게 돼요. 그것을 각각 MBS와 MBB를 발행한다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서 MBS 있죠. SS. S는 security인데요. 영어에서 security S로 끝나잖아요. 그럼 해석할 때 증권으로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mortgage backed security라고 해서 주택저당담보부 증권인데 줄여서 보통 주택저당증권이 그래요. S로 끝나면 뭐라고요? 증권. 근데 MBB는요. mortgage backed bond인데요. 본드는 채권이에요. 오케이? 역시 본드는 되지표가 최고 아니겠어요? 자, 근데요. 이건 뭐다? 이렇게만 기억하자. 여러분 지금 당장 MBS, MBB 설명 들어갔자 머리만 지근지근 아프고 못 알아들어요. 다만 해석상 S로 끝나면 증권이요, B로 끝나면 채권인 건 아시죠? 그럼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뭔지 모르겠는데 지금 1차 대출기관인 하나은행이 100억의 가치가 있는 저당 채권을 주택금융공사에게 넘기면 이걸 사들인 주택금융공사는 원래 저당 채권을 바탕으로 새로운 증권과 채권을 발행하더라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이 새롭게 발행한 증권 채권의 수익률이 투자자들이 원하는 요구 수익률보다 높다면 당연히 투자자들은 이런 채권 증권에 투자한다 안 한다? 한다. 그 채권 증권에 투자한다는 건
주택금융공사가 새롭게 발행한 MBS와 MBB를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투자하는 거 맞죠? 그럼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자로부터 주택금융공사로 자금이 흘러 들어온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들어온 자금은 주택금융공사에 거쳐서 또다시 어디로? 1차 대출기관으로 공급이 될 거 아니에요. 이해가시겠어요? 근데 저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복잡하지만 핵심만 얘기하면, 자, 첫째, 어차피 저당 유동화는 이건이 저건이 필요 없다. 대출기관, 은행 입장에서 자금이 부족할 때 저당이라는 걸 팔아서 부족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저당 유동화다. 오케이? 그런데 이때 은행 입장에서 부족한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첫째, 1차 대출기관이 곧바로 투자자에게 저당을 팔아서 부족한 자금을 확보할 수도 있는 거고, 두 번째, 2차 대출기관에 팔아서 MBS 주택 저당을 팔면 이걸 매입한 주택금융공사가 MBS, MBB라는 새로운 증권과 채권을 발행하고, 이 증권 채권의 수익률이 투자자의 요구 수익보다 높다면 투자자로부터 주택금융공사로 자금이 공급되고, 그렇게 공급된 자금은 또다시 1차 대출기관으로 공급 또는 유입된다고 할 수 있지 않느냐. 맞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저당이 사고 팔아져서 거래가 이루어져서 부족한 자금을 확보하는 그 상황,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1차입니까? 2차입니까? 2차잖아요. 1차에서는 저당 채권이 만들어질 뿐이고 직접 사고 파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건 2차가 되는 거 맞죠? 그래서 나오는 지문이 뭐냐면, 저당 유동화의 핵심적 역할은 2차 저당 시장이 담당한다. 이걸 기출문제에선 저당 유동화는 1, 2차 저당 시장이 담당한다. 이래서 틀린 거 아니에요. 2차인데 슬쩍 1차를 집어넣어가지고. 오케이? 그런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틀려요. 조심해요. 그럼 정 어려우시면 회식의 꽃은 몇 차? 2차. 저당 유동화도 꽃은 몇 차? 2차. 1차에서 술만 먹으면 맹수맹수해요. 2차 가서 흔들어줘야 뭔가 회식에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보시고 우리 또 맛있게 점심 드시고 오셔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